평가원 개론의 기장 이호준입니다. 오늘은 9월 평가원 생활과 윤리 해설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바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윤리학은 실천의 학으로 도덕이론을 응용해서 실천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나는 응용윤리학자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윤리학이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도덕적 관행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기술윤리학자겠죠. 우리가 찾아야 할 기억의 내용은 그럼 응용윤리학자가 기술윤리학자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이 되겠네요. 그런데 응용윤리학자가 기술윤리학자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지죠. 강조한다 라는 부분과 간과한다 라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강조하는 부분은 당연히 기술윤리학자의 내용이 되겠고, 간과하는 부분은 당연히 응용윤리학이 주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조한다부터 볼까요? 도덕이론과 도덕 문제 간의 유기적 상관성, 기술윤리학이 강조하지 않죠.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기술윤리학이 아니라 메타윤리학이 되겠고요. 도덕이론의 정립보다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강조하는 건 응용윤리학의 특성이고요. 간과한다를 보면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판단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응용윤리학 맞고요. 도덕적 관습에 관한 경험적 소수를 갖는 의의는 기술윤리학이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려주세요.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고르라고 하는데, 사상가를 봤더니 의무에 맞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선한 의지, 선의지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얘기하는 사상가는 칸트가 되는 겁니다. 사례, 동정심이 많은 A가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네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감정 때문에 봉사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A는 최근 겪은 슬픈 일로 인해 봉사활동에 계속 참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기쁨과 슬픔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의무에 동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칸트가 할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인지 찾아볼게요. 공동체의 전통과 덕목은 맥킨타이어 같은 덕윤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자연적 경향성에 비롯된 준칙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퀴나스가 할 말이 되겠죠. 준칙,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법칙은요,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향성을 배제하고 의무에서 비롯되죠. 선한 목적을 위해 조건적인 명령에 따라 행해야 합니까? 아니죠. 조건적인 명령, A이면 B하라 라는 가원 명령이 아니라 오직 그 자체가 목적인 정원 명령에 따라야 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없고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5번이 칸트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이 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자, 성과 사랑의 윤리 파트인데요. 갑은 지금 출산,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니까 보수주의자예요. 보수주의. 을은 아닙니다. 혼인관계 여부와 상관없고요. 인격적인 사랑을 전제로 한다면 도덕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중도주의가 되겠네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성적 관계는 도덕적 가치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화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만 봤을 때 가치 판단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성의 생식적인 가치보다 쾌락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쾌락적인 가치보다 생식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출산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적 관계는 모두 비도덕적이다는 을이 아니라 갑이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상호 동의만 전제되면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건 중도주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유주의 입장인가요? 그렇지도 않죠. 자유주의는 상호 동의가 전제되면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상호 동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도덕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보수주의 입장도 중도주의 입장도 그리고 자유주의 입장도 아닙니다.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을 모두로 하는 얘기겠죠.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가사상의 입장은 연계교재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신독의 자세를 강조하니까 가사상은 유교사상이 되겠고요. 나에서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것 마음 가운데 이치가 다 갖춰져 있으니 한 가지 이치라도 실천하지 못했다면 부모에게서 받은 것에 흠과 모자람이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서는 효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에요. 유교 입장에서 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봤을 때 정신적 공경과 물질적 봉양을 비교했을 때 정신적 공경보다 물질적 봉양을 우선하는 건 아니고요. 동기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완성되는 건 아니죠. 완성은 입신양명으로 완성됩니다. 입신양명으로 완성되고요. 인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 3번이 맞네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라는 제심은 자주 보셨을 겁니다. 도덕적 수행을 통한 입신양명에서 완성되는 거죠. 시작점은 불감회상. 부모가 준 신체에 훼손을 입히지 않는 것. 이것이 시작점이 되겠고요. 상호관계에서 성립하기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종료된다? 아니죠. 부모가 돌아가셔도 3년상을 하면서 계속 예를 갖춰야 하고 효를 다해야 하죠.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칼럼의 내용은 쇼스타인 베블론의 유한계론을 나오는 내용인 것 같네요. 조금만 더 내려주시겠어요? 동조욕구를 절제하고 주체적 소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경제력을 고려한 합리적 소비해야 하고요. 모방 소비를 지향해서 개성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시소비의 문제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일부 계층의 명품 소비 성향이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확산된다는 표현이 있어서 리을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트렌드죠. 미국어가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개인은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집단은 개인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이익에 주목하기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기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이 개별적인 때보다 하나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도덕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비도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라는 니부어의 입장이 됩니다. 니부어의 입장이 되고요. 니부어는요, 집단 간 힘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치적 방법을 써야 한다. 정치적 힘, 집단적 힘을 통해서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안 된다가 틀렸고요.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과의 모순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심이죠. 이타심.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요. 둘 사이의 모순은 지속적이지만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모순은 아니라는 거죠.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은 작아지죠.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결합되어 나타날 때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제어하는 힘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4번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 이건 제시문에 매우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 합리성에 가장 근접한 비합리적 수단을 통해서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 니부어의 사상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수립되기보다는 힘의 관계를 통해 수립된다는 게 니부어의 사상이기 때문에 5번은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시행불복 좀 같은데요.
답을 보시면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그리고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표현이니까 답은 롤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1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봤던 지문이죠. 우리는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또는 우리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수업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저항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기억을 볼게요. 시민물 목적은 민주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한 거입니까? 아니죠. 민주헌법의 의도에는 어긋나지 않죠. 정의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죠. 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생기는 것이 시민 불복종이기 때문이죠.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얘기하고요. 시민 불복종은 위법행위이긴 하지만 하나의 권리로서 존재한다는 건 롤스와 수로 모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분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둘 모두 유교사 상가인 것 같은데, 갑은 각자의 직분을 예법을 통해서 나누어야 한다. 도에 정통한 사람은 모두를 다스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순자의 세상이 되겠고, 1 같은 경우에는 노신자와 노력자를 나누죠. 맹자는. 둘의 공통점은 분업을 인정한다는 거니까 5번은 맞는 거고요. 몸을 쓰는 사람은 항산에 앞서서 항심을 지어야 한다가 아니라 항심에 앞서서 항산을 가져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신자들은 노력자들에게 항산을 줌으로써 항심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서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합니다. 군자는 도를 익혀야만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 순자가 하는 말이고요. 예에 맞게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도 순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토론 쟁점 문제가 나왔는데, 온정적 간섭주의에 관한 내용은 연계교재에서 끊임없이 언급했던 내용들이기도 하죠. 지금 갑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의견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을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보다 환자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이 토론의 핵심 쟁점은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정답은 3번이겠네요.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환경요리 파트. 사실 6월 평가원 때는 갑, 을, 병, A, B, C, D, E, F를 주고 상당히 많은 걸 물어보는 괴랄한 문제였는데 이번엔 다소 쉽게 출제된 것 같아요. 일단 갑부터 볼게요. 대지윤리는 생태윤리를 반영한다. 각 개인이 대지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니까 레오폴드냐? 갑을 레오폴드고요. 을, 삶의 주체라는 기준. 동물들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삶의 주체인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레건이네요. 내재적 가치가 무조건적 개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칸트의 의무론을 계승한 레건이라는 걸 더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병, 생명체가 선을 가지는 이유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생명체가 성장, 발전, 생존, 번식이라는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져옵니다.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은 6월 평가원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테일러입니다. 특히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일관성과 통일성이라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네요. 좀만 더 내려주세요. 자, 인간이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진다. 지금 레오폴드, 레건, 테일러 중에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제시한 사람은 테일러죠. 병만의 입장이니까 A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근데 흔히 사람들은 레오폴드가 생태계에 대해 불간섭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주장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오폴드는 전인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죠. 생태계 자체의 안정성, 온전성, 통합, 아름다움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체에 대한 해악을 가할 수 있다. 온전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생태계에 간섭할 수 있는 의무를 인정하고요.
그의 책 모래군의 12달이라는 책을 보면 넘길 때마다 생태계에 간섭하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레오폴드는 생태계에 간섭해서 안 되는 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태계에 간섭해서 안 되는 의무를 지닌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테일러만의 주장이고요.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자,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환경윤리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환경윤리는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라는 4가지 파트로 나누어지죠.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칸트, 베이컨, 데카르트의 5명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물까지 존중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레건과 싱어가 있는데, 둘의 입장이 또 오묘하게 다릅니다. 범위가 살짝 다르다는 거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싱어가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상이 레건이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대상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여기가 레건이 주장하는 파트인데, 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이라는 건 한 살 이상의 포유동물, 성숙한 포유동물을 얘기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의식, 기억, 정체성,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이익관심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레건이 얘기하는 동물 권리론에 따르면 삶의 주체는 의식, 기억, 정체성, 미래에 대한 희망, 이익관심, 쾌거감, 감수 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 한 살 이상의 일부 포유동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싱어는 여기보다 조금 더 넓어요. 싱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삶의 주체를 포함해서 쾌거감수 능력, 쉽게 말해서 이익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서적 경험의 주체라고 표현할 수 있고, 2번째로는 유정적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삶의 주체, 여기는 유정적 존재가 들어간 거고요. 더 넓은 개념으로 생명체, 살아있다면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슈바이처와 테일러로 나누어지고, 이것보다 더 넓게 생태계 자체까지 고려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레오폴드와 네스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갑이 누구였냐면 갑이 레오폴드였고요. 갑이 레오폴드였고, 을이 레건, 병이 테일러였는데,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동물만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 레건이 되겠지만, 이 레건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게 테일러와 레오폴드 모두이기 때문에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갑, 을, 병 모두이기 때문에 B가 아니라 D로 가야 하는 부분이어서 니은이 또 들어가면 안 돼서 정답은 디귿, 리을 3번이 되는데, 디귿을 보시면요,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개체론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개체론은 갑인 레오폴드를 제외한 을과 병이죠. C가 맞고, D. 인간 상호 간의 의무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인간과 인간끼리 도덕적 의무가 있냐고 주장하는 거니까 갑, 을, 병 모두가 인정하겠네요. 그래서 디귿, 리을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의 사회적 상황이 통일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통일 같은 경우에는 비용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서로의 관점 차이를 물어보는 제시문 추론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문화의 이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문화 동질성 회복, 인권 신장보다는 경제 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가지는 성격은 경제적 신뢰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가 높으니까요. 원점에서 y축만 높아지면 리을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분배 파트야, 분배 파트. 아니, 해외 원조 파트네요. 갑 같은 경우에는 고통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전통을 결핍하고 있어서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이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해외 원조가 정치 문화의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롤스가 되는 거고, 절대빈곤은 나쁘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서 방지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빈곤을 막아야만 한다, 소득의 1%를 기부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싱어가 되겠네요. 사실 이런 문제는 OX 문제잖아요. A 같은 경우에는 O와 X를 다 따져야 되는데 B와 C 같은 경우에는 굳이 X를 따지지 않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B와 C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조 주체와 대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맞는 표현이죠. 싱어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하니까요. 디귿,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은 원조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싱어는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빈민은 원조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왜냐하면 원조의 목적은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은 빈민이라 할지라도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B를 볼게요. 원조는 국가 간의 자원을 재분배하는 윤리적 의무인가? 자원을 재분배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롤스가 얘기하는 1원칙과 2원칙 중에 정확히 말하면 차등의 원칙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롤스는 해외 원조를 이야기할 때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너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해외 원조의 근거로 차등의 원칙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해외 원조로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롤스가 아니라 찰스 베이츠라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3번이 되겠네요.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금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의 특징을 살린 새로운 공간인데, 이 익명성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하면 안 되겠지만 긍정적 측면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긍정적 측면이란 건 뭐냐면 여러 자아를 실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자아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라는 것이 올바른 것과 사악한 것이 있다, 시에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도덕주의가 되겠고, 심리주의가 아니라 도덕주의가 되겠고, 우리는 시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는데 올바른 시는 모범이지만 올바르지 않은 사악한 시는 고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시는 선악 판단의 대상이고, 시를 감상할 때 성찰을 해야 하고 시는 사회의 도덕성을 엿볼 수 있는 거울이고, 올바르지 못한 시도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죠. 자신을 고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평화와 전쟁 파트인데요. 지금 갑학자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누는 갈등이죠. 평화주의 학자입니다. 평화는 어떤 경우라도 평화적 수단으로만 성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사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데, 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경향성을 개시, 수행, 종식으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전쟁은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고 정의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와일처가 됩니다.
이 표현은요 바뀌었죠. 갈퉁은 국가안보가 확장된 인간안보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완성된다고 얘기하고요. 을 빼앗긴 영토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가사 원칙에 따라 타국의 인권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입장이 왈초고요. 평화를 위한 정의 전쟁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둘 모두 평화를 위한 정의 전쟁이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이네요. 갑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 차원에서 공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공익 증진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을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기업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애덤 스미스 입장이죠. 자유로운 경쟁에서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익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둘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야 하는데 기업은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죠. 둘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에요. 갑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니은 기업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경영되어야 하는가? 지금 갑도 을도 경쟁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경쟁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둘 모두 인정하죠. 둘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디귿 기업은 공익의 증진을 본질적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둘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리을 기업은 기업 이익 증진을 위해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가는 갑이 이야기하고요. 을은 부정합니다. 한 명은 긍정, 한 명은 부정을 할 질문이네요. 그래서 기업 디귿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분배 파트죠. 갑 소득과 부가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과 같은 도덕적으로 인위적 요소에 의해 분배되는 것은 부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갑은 롤스가 되고요. 을은 정의로울 충분 조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가지는 경우이다. 소유물을 자유롭게 이전했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이 또한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 로직입니다. 정답이 1번인데요.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는 부정약이 보상되어야 한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지금 보시면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는 소득과 부가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과 같은 이라는 표현에서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이 있는 거죠. 지금 갑이 얘기하고 있는 건 소득과 부가 그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우연성 자체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타고났다는 사실, 천부적 재능을 타고났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통해서 심각한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번부터 보면 정의의 1차적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 구조가 맞습니다. 무죄의 배의를 통해서 이 기본 구조를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무엇을 통해서? 만장일치를 통해서요.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던 재화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한다면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의 원칙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합니다. 이 외에도 분배의 원칙을 정하는 정형적 분배는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적 분배를 얘기하고요. 노직은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에 역사적 분배, 서사적 분배라고도 얘기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시정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부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본권의 제한이 부당한 이유는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18번 삶과 죽음의 윤리를 보면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자연의 과정 도가죠.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연기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건 불교가 되고요. 자연스러운 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도가가 되는 게 맞고요. 내세의 행복을 위해 선업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불교고요.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달을 인의의 삶에 힘써야 한다. 사생주의, 살신, 성의를 이야기하는 유교가 되겠고,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지만 상례를 통해 애도해야 한다는 유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월병법에서 환경윤리 파트에서 나와서 우리를 미치게 만들었던 그 악랄한 문제가 19번 형벌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이다. 동해보복을 주장하는 칸트가 되고요. 국가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전에 있다. 계약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사회계약 문장 루소 아니면 베카리아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신체와 능력이 일반 이제 최고 감독하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맥락을 함축하고 있죠. 루소가 되겠습니다. 제 병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이야기하면서 종신 노역형을 얘기하니까 베카리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로의 비판을 물으면서 지금 간과한다, 무시한다, 부정한다, 간과한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부정형 문장이 나왔거든요. 이걸 푸는 방법은요, 사실 이중 부정이 있다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A와 C 같은 경우에는요, A와 C 같은 경우에는 의리받을 비판, 다시 말해서 루소가 받을 비판이잖아요. 그런데 못한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루소가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는가?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렇다면 칸트와 베카리아가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파트에서는 루소가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고 보지만 칸트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겠죠? 2번 B는 지금 의리가백에 루소가 칸트에게 하는 비판인데, 살인자가 인간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다 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이게 정당하려면, 이 비판이 성립하려면 칸트가 살인자는 인간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칸트는 살인자에게 사형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D를 보면 D는 지금 의리병에게 하는 비판이잖아. 루소가 베카리에게 하는 비판이에요. 형벌적 정의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둘 다 사회계약론자죠. 지금 D는 성립할 수 없는 비판입니다. 처벌의 목적은 교화가 아니라 응보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지금 E가 병이 가백에,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하는 비판인데, 그렇다면 처벌의 목적은 교화가 아니라 응보에 있다는 걸 베카리아가 주장해야 되는데, 베카리아는 공리주의로서 형벌의 목적을 교화에 봅니다. 칸트가 응보에 보죠. 그렇다면 이건 방향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처벌의 목적은 응보가 아니라 교화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면 이에 들어갈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5번 볼게요. 형벌은 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 형벌은 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공리주의인 베카리아가 받을 비판이면서, 형벌은 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오직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칸트가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할 수 있는, 갑이 병에게 할 수 있는 비판 F, 타당하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스러움이 세속적인 것과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은 성스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나타나는 성스러움은 높은 수준의 성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스러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제가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세 개의 부분을 이루는 대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마주해야 됩니다. 이로 볼 때 종교적 인간. 즉 이 발언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는 나무는 나무이지만 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속에서 성을 찾는 종교적 인간을 얘기하는 엘리아데라는 학자가 강론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종교적 인간과 관련된 서술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성스러움이 드러난 돌이나 나무 자체를 신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돌과 나무 자체를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돌과 나무 자체에 신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죠. 속에서 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세계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며 그에 따라 살고자 하는 거 맞죠. 속에서 성을 체험하면서 성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 종교적 인간 맞고요. 세속적인 삶에서 언제든지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속에서 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세속의 세계를 성스럽게 만드는 거룩한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여기까지 구어평가와 생활관리 해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